삿포로를 5번 다녀왔는데요. 삿포로에서 가볼 만한 곳, 먹어볼 만한 식당들, 마셔볼 만한 술집들을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예약이 필요한 곳들도 있고 줄을 서야 되는 곳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더 많습니다. 먼저 라멘입니다. 우선 타베로그 삿포로 라멘 중 1등인 맨야 사임입니다. 위치는 시내에서 동떨어져 있고요. 지하철을 타면 파란색 토호선인 미소나역에 내려서 가시면 됩니다. 라멘만을 먹기 위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요. 저는 렌터카를 빌렸을 때 다녀왔습니다. 당시 한여름이라 정말 더웠는데도 사람들이 오픈 전부터 줄을 서 있었고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음료수를 시켜 먹었네요. 맛은 아주 좋습니다. 미소라멘의 밸런스가 아주 좋고요. 기본 토핑으로 넣어주시는 생강의 향과 모든 재료가 튀지 않고 담백하게 어우러집니다. 다만 높은 수준의 라멘이라면 어느 정도 귀찮음도 괜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시내에서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라멘집이 많으니 맨야 사이미는 패스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다음은 공항의 라면거리입니다. 10군데 정도가 국내선 터미널 3층에 라멘거리에 다닥다닥 모여 있는데요.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있기도 해서 출장 가는 일본 사람, 여행 가는 일본 사람, 여행 온 외국인들까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점포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네요. 타베로그 기준으로는 에비소바 이치겐 케야키가 3.59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점포마다 대기줄이 약간씩 다른데요. 꼭 타베로그 점수가 높다고 줄이 더 길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유키야카리에서 5분 정도 대기 후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파 미소라면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파가 정말 많이 올라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파의 매운 향은 거의 없어 미소라면과 아주 잘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먹는 된장 술밥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콤한 맛의 라멘입니다. 카라이 라멘 14인데요. 주말 저녁 7시쯤 갔을 때에도 줄 전혀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이고요. 전반적으로 매콤한 맛이 생각날 때 먹으면 아주 좋을 맛입니다. 그 맛 자체로도 어디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타베로그에서도 3.52점의 준수한 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삿포로 매운 미소를 추천드립니다. 농후한 미소라면은 약간 고춧가루가 걸쭉하게 느껴지는 맛이더라고요. 단계는 4단계 정도가 신라면보다 약간 매운 맛입니다. 6단계부터는 상당히 매워서 먹기 힘들 수도 있으니 매운 걸 즐기시는 분들이 아니면 6단계 이상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티켓을 사서 사장님에게 드리면 되고요. A가 매운 미소라멘, B는 농후한 미소라멘, C와 D는 각각 쇼유와 시오라멘입니다. 이외에도 거리마다 골목마다 심야까지 영업하는 라멘 가게들이 참 많은데요. 일본은 라멘의 본고장인 만큼 어딜 가나 중간 이상의 맛은 보장되어 있으니 술 한잔 하시고 라멘 먹고 들어가시는 거 강추합니다. 두 번째는 스시입니다. 스시의 본고장답게 그리고 해산물이 아주 신선한 홋카이도답게 재료의 힘으로 아주 맛있는 스시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스시 소에이입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조금 떨어진 마루야마 공원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루야마 공원역 주변에 고급 스시야들이 모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시 소에이에서는 치마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술이랑 니기리는 찍을 수 있고요. 혼자 가도 참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재료 역시 아주 신선하고요. 오징어, 우니, 새우 다양하게 나옵니다. 샤리가 니기리마다 다른데 적초가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치마미, 니기리, 마지막 아나고와 교쿠까지 먹고 나면 은근히 배가 부를 정도로 양도 괜찮았습니다. 첫날이라 술은 아카부도쿠리 하나만 마셨었고요. 추가로 2피스 먹었습니다. 스시카이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술을 편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제철 재료들이 정말 신선해서 별 다른 양념 없이도 먹기 너무 좋고요. 숙성도 감칠맛 있게 아주 잘하십니다. 술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샴페인도 한 병 시켜서 마셨고 사케도 도쿠리로 잔뜩 마셔버렸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기 많은 아라마사, 지코는 없습니다 라고 셰프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지자케 위주로 추천을 해주시는데 가격도 180ml에 만원 언저리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사케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다른 손님들과 대부분 비슷하게 추천해 주시고요. 음식과 참 잘 어울렸습니다. 스시 쇼타입니다. 참치로 유명한 집이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스시집들에 비해서 조금 더 엄숙한 분위기의 맛집이었습니다. 셰프님도 더 카리스마가 있으셨고요. 옆자리에는 미국에서 온 아시안계 남자 손님분이 한 분 앉으셨는데 엄근진한 분위기와 맛있는 술 그리고 스시에 아주 만족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정말 맛있다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역시 또 사케도 추천받았고요. 다른 데서 보지 못한 조금 더 다양한 사케를 추천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치 맛집답게 아카미부터 주도로 오도로까지 다양하게 맛보았고 다른 원물의 퀄리티도 뛰어났습니다. 조개 종류를 다양하게 내주셔서 좋더라고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참 식감도 좋았습니다.
지금 보니 맛이 아주 좋았는지 술을 다양하게도 마셨네요. 옆자리 손님이랑 같이 얼굴이 벌개져가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러고서 방에 와서 또 마셨네요. 와키치입니다. 이곳은 외국인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오는 업장이고요. 그림과 영어로 쓰여진 설명을 보여주십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더 친근하더라고요. 맛은 다른 업장들에 비해서 조금 더 선명합니다. 산미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조금 더 강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취향이었습니다. 역시 사케는 빠질 수가 없고요. 이쯤 되면 삿포로 스시야는 사케가 메인인 것 같네요. 로바타키 카가리입니다. 타베로그에서 예약해서 다녀왔고요. 인스타 채널도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숯불로 벤시야키도 먹을 수 있고 다양한 회도 주십니다. 코스 메뉴가 있어서 그걸로 시켰고요. 역시 다양한 사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아주 좋아서 커플 여행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다양한 생선구이들, 야채구이, 치킨에 고기, 밥까지 알찬 코스로 분위기 좋게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맥주와 술입니다. 첫 번째로 맥주 축제입니다. 오도리 공원 6블록 정도를 통째로 맥주 축제 공간으로 변신시키고요. 한 블록씩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 아사히, 기린, 삿포로, 해외 및 수제 맥주 부스로 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 주민들, 특히 회사원들 회식 장소가 되는 느낌입니다. 삿포로, 에비수 그리고 소라치까지 마실 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소라치가 혼맛이 참 쌉싸름하면서도 참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비수는 흑맥주를 시켜봤고요. 거대한 회식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좋고요. 모두가 시끌벅적하게 시원한 맥주를 즐기는 분위기에서 저렴하게 다양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것이 제일 장점입니다. 맥주 축제만을 위해서 삿포로에 갈 필요는 없지만 맥주 축제는 거의 4주 동안 하니까요. 앞뒤로 약간 아슬아슬하게 일정이 걸칠 것 같다면 일정을 꼭 조율해서 맥주 축제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안주도 있지만 썩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모츠노 아사다치입니다. 내장 요리가 많은 술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은 내장 냄비 요리부터 닭간 파테, 내장 꼬치구이, 마파두부 같은 요리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삼주, 뱀술 되어 있고요.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무서워서 저는 조용히 사케 마셨습니다. 하프노프트입니다. 피아노 재즈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연주 중간에 조용히 들어가게 되었고요. 사장님이 정중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맥주 한 잔과 히비키 한 잔을 마셨고요. 백발의 할아버지 손님 두 분이 연주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조용한 분위기에서 한 잔 즐길 수 있었습니다. 보컬 공연하는 날도 있다고 하니 날짜가 맞다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삿포로 맥주박물관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맥주를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맥주박물관을 가신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당장 일정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맥주 시음이 있긴 하지만 맛이 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삿포로 양조장의 역사를 구경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내용은 꽤나 알차고요. 맥주가 어떻게 일본에 처음 들어왔는지, 삿포로 로고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안내문도 잘 되어 있고요. 팜플렛도 있습니다. 에비스바입니다. 맥주는 여기서 드시는 걸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기본 맥주 4종에 그걸 2종씩 섞어 만든 맥주 칵테일 같은 섞어 맥주 4종, 총 8종을 기본으로 팔고요. 그 외에도 시즌마다 특별히 나오는 맥주들도 2-3가지씩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에비스 맥주 골라 마시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에비스바의 생맥주는 그 맛보다 2-3배는 더 맛있습니다. 물처럼 꿀꺽꿀꺽 마실 수 있는 질리지 않은 깔끔함이란 이런 건가 싶습니다. 식사를 아주 배부르게 하고 간 거라 얼마 마시진 못했지만 다음번에 간다면 노미오다이 같은 메뉴가 있던데 그걸 도전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사케의 시음장입니다. 카미카와 다이스치 양조장과 토카치 양조장 두 군데서 나오는 사케를 종류별로 저렴한 가격에 시음해볼 수 있습니다. 위치는 삿포로 시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잔도 아주 예쁘고 향도 잘 나는 잔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각 양조장의 위치를 표시한 그림으로 설명도 해주시고요. 여러 잔 마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잔은 발포감이 있는 나마자케였는데요. 키케그라는 케그에 보관되어서 마치 생맥주처럼 아주 신선하게 나마자케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고기입니다. 줄 서는 맛집이 아주 많은데요. 줄 안 서고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오 호르몬 7일입니다. 개인화로에서 야끼니쿠를 종류별로 먹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노미오다이 메뉴도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줄도 별로 없고 사장님도 친절하시면서 맛까지 있는 집입니다. 맥주로 시작해주고요. 개인화로가 들어옵니다. 간단한 오토시로 된장에 고기를 찐 건데요.
단백질 정말 풍부하네요. 우설을 포함한 세트와 양파, 파를 추가로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고요. 역시 냄새가 없습니다. 일본은 쌀밥에도 진심인 것 같아요. 고슬고슬하면서도 달큰한 쌀이 고기와 참 잘 어울립니다. 메뉴를 보시면 고기도 있고 내장류도 많습니다. 대동맥이 맛있더라고요. 니꾸라서 29일이 고기의 날인가 봅니다. 노미오다이를 드실 때는 조심하세요. 여행 와서 필름 끊기시면 위험합니다. 여기도 2번 다녀왔습니다. 5번째는 카페입니다. 루크포르트 카페입니다. 삿포로 갈 때마다 잠깐 쉬고 가는 카페인데요. 인테리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벽 쪽으로는 커피잔들과 다양한 CD들이 있고 편한 노래들을 계속 틀어주시더라고요. 커피 메뉴는 다양한데요. 원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케냐, 에티오피아 다양한 원두들이 있고요. 맛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커피를 진하게 내려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가 진하더라고요. 간단한 케이크 종류도 있고요. 위치도 오도리 공원 근처에 있어서 잠시 쉬어가기 딱 좋았습니다. 트리오 커피 클럽입니다. 가장 최근에 우연히 발견한 카페고요. 앞선 카페보다 조금 더 묵직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카페이고요. 노래도 조금 더 조용하고 웅장합니다. 커피도 조금 더 씁쓸하고 진하고요. 사장님 분위기도 카페의 분위기 같더라고요. 무게 있으신 분 같았습니다. 여기도 또 가보려고 합니다. 커피가 엄청 진합니다. 미리 알고 가세요. 직장인들이 많이 먹는 집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마라를 참 좋아하는데요. 일본도 마라를 참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길래 저도 따라서 먹어봤는데 마라가 정말 진하고 맵더라고요. 저는 여행 중이라서 스트레스가 없었지만 직장인분들은 스트레스가 다 풀릴 만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춘권도 사이드로 아주 훌륭했고요. 작은 식당가에 있는 작은 점포고요. 직장인들이 많이 먹는 야끼소바입니다. 회사원뿐만 아니고 근처 도로공사, 건물공사 작업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고요. 여기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곱빼기를 보시면 사장님이 나랑 싸우자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가 이걸 다 먹을 수 있어? 네가? 하는 느낌을 말이죠. 간단한 양념을 뿌려주시고요. 테이블 위에 다양한 양념을 취향껏 추가로 뿌려 드시면 됩니다. 절대 특별한 맛은 아닙니다만 이런 경험은 일본에서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출출할 때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다시 가볼 것 같네요. 홋카이도 대학입니다. 일본은 일제시절 지역 거점 7개 국립대학을 구제국대학이라고 부르는데요. 홋카이도 대학이 그 7개 대학 중 하나입니다. 캠퍼스 부지가 아주 아름답고요. 오래된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메인 도로가 아주 시원하게 캠퍼스를 가로지릅니다. 산책뿐만 아니라 조깅하기에도 아주 맞춤이었고요. 포플러 나무가 유명하다고 하고 가을에는 은행나무가 아주 예쁘게 물든다고 하네요. 저도 실제로 달려보았습니다. 학생들과 직원분들도 많이 조깅하시더라고요. 한 2번 왔다 갔다 하면 4-5km는 훌쩍이었고요. 도쿄올림픽 때 도쿄가 많이 더워서 마라톤 종목을 삿포로에서 대신했다고 하는데 그때 실제 마라톤 코스에 홋카이도 대학 캠퍼스 내 주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기분 좋게 달릴 수 있었네요. 홋카이도에는 온천마을이 여러 군데가 있고 제가 가본 곳은 삿포로에서 1시간 이내에 있는 가까운 조장케이와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노보리베츠입니다. 조장케이의 장점은 삿포로에서 가장 가깝다는 거고요. 마을 전체에 귀여운 가파가 마스코트로 있다는 장점도 있겠네요. 노보리베츠는 홋카이도를 넘어 일본을 대표하는 온천지 중에 하나고요. 특유의 유황 냄새, 그러니까 달걀 노른자 냄새가 온 마을에 항상 24시간 진동합니다. 온천물이 정말 좋고요. 마을 주변의 온천 계곡 전체를 가볍게 구경할 수 있는 산책 겸 관광 코스가 잘 꾸며져 있습니다. 당일 온천도 정말 좋겠지만 조잔케이나 노보리베츠에서 1박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조잔케이의 료칸 쿠리아스이잔입니다. 올 인클루시브 료칸으로 7월과 8월 2번 다녀왔는데요. 다음에도 또 가고 싶을 정도로 편안한 료칸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긴 하네요. 홈페이지를 통해 셔틀버스를 미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도리공원 근처에서 탔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착하게 되면 간단한 차, 그거와 간식을 내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체크인을 도와주시는데요. 저 감자가 버터를 넣었는지 참 고소하고 우유 맛도 나면서 맛있었습니다. 방은 기본 방이고요. 여름에 가서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참 멋있었네요. 전체적인 조경을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과자도 주시고요. 식사는 저녁과 그 다음날 아침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달마다 메뉴가 바뀌는 걸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홋카이도의 아주 신선한 야채들과 횟감들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역시나 사케 도쿠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6종류 정도의 사케를 추가금 내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로비에 간단한 안주료와 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역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었지만 조장키의 밤은 그렇게 덥지 않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한상 가득 차려주시고요. 우메보시와 나또, 날달걀, 김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삿포로로 돌아올 때도 역시 셔틀버스를 타고 편하게 돌아왔습니다. 노보리베츠입니다. 산책로 관광 코스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가끔은 이렇게 문제를 내주기도 하네요. 아기자기한 일본 느낌이 물씬 납니다. 물론 유황 냄새도 계속 나고 있고요. 숙소는 다이이치 타키모토칸입니다. 료칸이라고 하기에는 대형 호텔의 느낌이 더 큰데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일단 깔끔하고요. 내부에 모든 것이 있다 보니 아주 편합니다. 특히 대욕장은 정말 거대했는데요. 탕이 30개는 더 넘었습니다. 노천에도 탕이 3, 4종류는 있었습니다. 저녁과 아침은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고요. 특별히 아주 맛있지는 않지만 해산물 종류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카이센동을 셀프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더라고요. 2그릇 먹었습니다. 운동이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볼까 했지만 아주 조촐한 헬스장과 러닝머신은 수리 중이었습니다. 참 다행이었네요. 세븐일레븐에서 이 맥주 보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IPL 이렇게 맛있는 거를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아무튼 유황 냄새가 가득한 노보리베츠 추천합니다. 렌터카를 빌리신다면 샤코탄에 꼭 가보세요. 아니, 샤코탄을 가기 위해 렌터카를 빌리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말 그림 같은 풍경에 감탄이 나옵니다. 날씨가 참 변화무쌍한데요. 구름이 꼈다가도 금세 푸른 하늘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바람은 정말 많이 붑니다. 더운 여름에 그렇게 시원한 바람이라니 에어컨 바람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바다 색깔이 정말 깊은 사파이어 블루색으로 유명한데요. 탁 트인 풍경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정말로 상쾌해집니다. 이날은 구름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다음에 또 간다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가는 길이 조금 힘들긴 합니다. 차를 몰고 2시간 반 정도 가야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운전을 또 어찌나 잘하는지 중앙분리대도 없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쌩쌩 달립니다. 터널에도 중앙분리대조차 없더라고요. 예정에도 없던 운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주변 경치는 말할 거 없이 좋은 드라이브였지만 삿포로에서 당일 투어도 많으니 신청해서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샤코탄이 너무 멀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제니바코 해수욕장과 그 옆에 선셋 해수욕장입니다. 저는 렌터카 타고 그냥 지나다가 가보게 되었고요. 사설 주차장에 잠시 주차하고 바다 구경을 했습니다. 서핑을 하는 일본 사람들도 많았고요. 날씨와 바다 색깔이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요. 해수욕장이 전반적으로 물이 깊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비만 해오신다면 진짜 해수욕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았고요. 자연환경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본 숙소 중에는 게이오 삿포로 플라자가 가장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헬스장과 수영장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요. 홋카이도 대학부터 저 북쪽의 수평선까지 보이는 뷰가 참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가본 곳도 더 많고 가볼 곳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정말 선물하기 좋은 것 많은 과자점인 로카테이, 사케를 다양하게 마실 수 있는 모로아쿠, 새해 오늘 볼 수 있는 홋카이도 신궁, 여긴 곰이 발견된 적 있다니까 조심하시고요. 삿포로 코스트코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행지는 어디가 될지 궁금하네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